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경, 올해 57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웠던 순간들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고백합니다. 남편 김준호와는 대학에서 만나 25세에 결혼했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이었던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준호를 처음 봤어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는 그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첫 데이트는 학교 앞 작은 카페였어요. 준호는 말수가 적었지만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경아,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수줍게 고백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결혼식은 1992년 5월 화창한 봄날에 치렀습니다. 평생 지켜줄게라고 속삭이던 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평범한 부부로 살았습니다. 큰 싸움은 없었지만 특별한 로맨스도 없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죠.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둘이서만 살기로 했습니다. 그저 일상을 함께하는 동반자였달까요? 준호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저는 작은 학원의 영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함께 집을 나서서 저녁 8시에 만나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주말에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가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는 정도였죠. 오늘 뭐 먹을까? 아무거나 괜찮아. 우리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깊은 대화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진 32년이었어요. 2022년 3월 15일,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준호가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큰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는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준호님의 경우 수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준호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경아, 괜찮아. 나 강한 사람이잖아.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항암 치료와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준호를 지켜봐야 했어요. 한때 80kg가 넘던 건장한 남편이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 말하지 마. 우리 꼭 이겨낼 거야. 6개월 후 준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저는 학원을 그만두고 24시간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고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며 그런 준호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때 그렇게 자존심 강했던 남자가 미안해, 미안해를 반복하며 우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냈습니다. 모르핀으로 통증을 관리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새벽 준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준호야,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살았잖아. 너 혼자 남겨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그것이 준호가 제정신으로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3년 9월 23일 오후 3시 47분, 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1년 반의 투병 생활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아니, 울 시간조차 없었어요. 장례 절차, 보험 처리, 각종 서류 작업, 준호의 형제들과 재산 문제로 실랑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형수님,
이 집은 원래 우리 부모님이 준호 형한테 물려준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대출받아서 리모델링하고 30년을 살았는데 결국 집은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보험금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병원비로 많이 썼고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돈이 언제까지 버틸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32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가 끓이던 커피 향이 나는 것 같았고 저녁이 되면 현관문이 열리며 다녀왔어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TV를 봐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려 해도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늘 앉아있던 소파, 그가 마시던 찻잔, 함께 보던 TV, 나란히 놓인 칫솔,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어요. 새벽 2시, 3시에 잠에서 깨면 옆자리의 차가운 공기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베개를 안고 울다가 거실로 나가 불을 켜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어요. 숨이 막혀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해도 가슴 속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났다가 텅 빈 방을 보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떻게 빈 공간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제 자신이 미친 사람 같았어요.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서글픈 줄 몰랐어요. 준호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혼자 먹을 생각에 그냥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연락을 해왔지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행복한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미경아,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돼. 나와서 사람들 좀 만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미안해. 동창 모임도 취미 활동도 모두 그만뒀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준호의 사진을 보며 울거나 그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57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외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2024년 6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차라리 새벽부터 몸을 움직이면 잡생각이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관리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고 싶어요. 첫 출근 날 2024년 6월 17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6월 중순인데도 이미 열대야가 시작되어 밤새 잠을 설쳤어요.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수척해진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15층부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쓸고 걸레질하고 계단을 닦고 한 층을 끝내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5층쯤 내려왔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다니.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을 일인데 57세의 몸은 확실히 달랐어요. 첫 번째 동을 끝내고 잠시 쉬려고 계단에 앉았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세개동을 청소하고 나니 등줄기를 타고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은 걸레를 쥐느라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아주머니,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여기서 쉬어가세요. 따뜻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키가 180은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에 짙은 눈썹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백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아, 괜찮습니다. 일 끝내고 이런 더위에 쉬지도 않고 일하시면 쓰러져요. 어서 들어오세요. 에어컨도 있고 시원한 물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터라 망설이다가 경비실로 들어갔어요. 아, 시원하다. 에어컨 바람이 천국 같았습니다. 온몸의 열기가 순식간에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여기 시원한 물 드세요. 얼음도 넣어드릴까요? 그가 냉장고에서 차가운 생수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단숨에 반을 마셨어요.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준호가 죽고 나서 누군가 저를 이렇게 챙겨준 게 언제였던가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아파도 혼자 힘들어도 그저 혼자 견뎌야 했죠.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체합니다. 남자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경비복을 입고 있었고 명찰에는 강석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 이름은 강석준입니다. 여기서 야간 경비를 하고 있어요.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요. 아, 저는 박미경이에요. 오늘부터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이신가 보네요. 힘드실 텐데 나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시다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서요. 제 말에 석준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석준 씨의 경비실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한쪽 벽에는 CCTV 모니터들이 있었고 작은 냉장고와 전기포트, 선풍기가 놓여 있었죠. 벽에는 가족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는데 유독 한 여성과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아내분인가 싶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수건도 필요하신가요? 땀을 많이 흘리셨네요. 석준 씨가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에 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니에요. 이미 너무 신세를 지고 있어요. 신세는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앞으로도 힘드실 때는 언제든 들러서 쉬어가세요. 10분 정도 쉬고 나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다시 청소를 하러 나가려는데 석준 씨가 물병을 하나 더 건네주었어요. 가지고 가세요. 이런 날씨에 물 없이 일하시면 탈나요. 정말 감사해요. 내일 돌려드릴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남은 동들을 청소하는 동안 석준 씨의 따뜻한 배려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받아보는 친절인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에 들르게 됐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죠? 일기예보 보니까 이번 주 내내 폭염이래요. 선풍기 바람이라도 더 쐬고 가세요. 석준 씨는 과하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세심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제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석준 씨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아, 식사 중이셨네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별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 편의점 김밥과 컵라면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전형적인 식사였죠. 왠지 마음이 짠했어요. 저도 요즘 그렇게 먹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석준 씨가 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매일 그렇게 드시면 건강 상하세요. 뭐, 별 수 없죠. 새벽에 밥 해먹기도 그렇고, 내일부터 제가 도시락 싸올게요. 어차피 혼자 먹기엔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저도 혼자 먹는 게 싫어서 그래요. 같이 드시면 제가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싫어서 대충 때우기 일쑤였는데 누군가와 함께 먹을 생각을 하니 오히려 설렜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마다 도시락 2개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집밥이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한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진수성찬이네요. 석준 씨가 도시락을 받고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것들로 대충이라뇨. 이렇게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얼마나 오랜만에 받아보는지. 석준 씨는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우셨죠. 미경 씨, 정말 요리 잘하시네요. 이렇게 맛있는 집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과찬이세요. 그저 평범한 음식인데.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누군가를 위해 만든 음식이라는 게.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57살에 이런 설렘이라니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석준 씨는 원래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했다고 했어요.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경비 일을 시작했다고요. 사실 돈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어서요. 그 말에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2주쯤 지난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경비실에 도착했는데 석준 씨가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오자 황급히 사진을 서랍에 넣으셨지만 이미 봐버렸습니다. 여성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죄송해요. 방해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사진 정리하다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준 씨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남편 사진 보다가 혼자 울고 제 말에 석준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경 씨도 혼자 사시나요? 네, 남편이 작년에 췌장암으로 1년 반 투병하다가 떠났어요. 제 대답에 석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아내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경 씨도요. 간병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 공허함, 끝없는 외로움, 혼자 남겨진 두려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아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저도 그래요. 남편이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이 나오면 여보, 이거 봐 하고 부르려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고 멍해져요. 우리는 그날부터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석준 씨는 아내와 이 아파트 근처에서 30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대학 때 만나 결혼해서 딸 하나를 키웠는데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고요. 딸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매일 아내와 산책하던 길, 함께 장 보러 가던 마트, 데이트하던 카페, 다 여기 있으니까요. 이해해요. 추억이 있는 곳을 떠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특히 아내가 사고 난 새벽 시간대가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나아요. 석준 씨의 아내는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형량만 받고 끝났다고요.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놈을 찾아가서. 하지만 아내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그래서 참았죠. 대신 매일 아내 사진에 인사해요. 오늘도 잘 지냈어. 보고 싶어라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준호와의 마지막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점점 말라가는 그의 모습,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하던 그의 눈빛. 저는 남편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제가 죽으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우리의 대화는 때로는 무거웠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공감대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제는 뭐 하셨어요? 별거 없어요. 아, 저녁에 딸이 전화했어요. 미국에서 잘 지낸대요. 좋으시겠어요. 자주 연락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차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으면 좋죠. 석준 씨는 딸 이야기를 할 때면 표정이 밝아졌어요. 외동딸을 무척 아끼는 게 느껴졌죠. 미경 씨는 자녀분이 없어요.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그것도 아니죠. 아, 죄송해요. 괜한 걸 여쭤봤네요.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가끔 아이가 있었으면 덜 외로웠을까 싶기도 하지만 없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키워야 했을 테니까요. 7월이 되자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청소하는 내내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죠.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갔는데 석준 씨가 평소보다 서둘러 저를 맞이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정말 덥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무슨 소리예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여기 앉으세요. 석준 씨가 저를 의자에 앉히고는 에어컨을 더 세게 틀었어요. 그리고 수건에 찬물을 적셔서 제 이마와 목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러실 필요까지는. 가만히 계세요. 열사병 걸리면 큰일 나요. 그의 손길이 너무 자상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준호도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돌봐준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좀 나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오늘은 좀 더 쉬었다 가세요. 아직 시간 여유 있잖아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은 경비실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선풍기 바람에 책상 위의 사진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주워보니 젊은 시절의 석준 씨와 한 여성이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 석준 씨가 당황해서 사진을 가져가려고 손을 뻗었지만 저는 이미 사진을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였어요. 특히 아내분은 단아하고 품이 있는 미인이었죠. 정말 예쁘시네요. 행복해 보이세요. 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부산에 갔을 때예요. 아내가 바다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석준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추억이 많으시네요. 네. 30년이면 적은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더 많이 표현할 걸. 후회가 많이 돼요. 석준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준호와의 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남편과 32년을 살았는데 정작 마지막 몇 년은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검사 결과. 그런 것들만 이야기했죠. 간병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게 매일 조금씩 더 마르고 더 약해지고 나중엔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말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석준 씨가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놀라서 손을 뗐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8월 중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날 새벽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했어요.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갔더니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미경 씨, 여기 있어요. 석준 씨가 손전등을 켜며 저를 불렀습니다. 정전인가 봐요. 금방 복구될 거예요. 일단 들어오세요. 에어컨이 멈춰서 금세 후덥지근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둠 속에서 석준 씨와 단둘이 있다는 게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더우시죠? 제가 부채질 해드릴게요. 석준 씨가 부채로 제게 바람을 일으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석준 씨도 더우실 텐데. 부채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우리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미경 씨, 석준 씨, 동시에 서로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석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 이상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죽은 아내에게 미안한데. 저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석준 씨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57년 인생에서 이런 설렘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경 씨, 제가 미친 건가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미친 거라면 저도 같이 미친 거예요. 저도 석준 씨가 자꾸 생각나요. 집에 가도 잠을 자려 해도 어둠이 우리를 더 솔직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바로 그때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밝아진 경비실에서 우리는 손을 잡은 채 마주 보고 있었어요. 둘 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석준 씨를 향한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경비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석준 씨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57살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준호가 죽은 지 겨우 1년도 안 됐는데 집에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 세심한 배려, 진심 어린 위로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해. 마음속으로 준호에게 사과하면서도 석준 씨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나흘째 되는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던 중 문이 열리며
석준 씨가 나왔습니다. 미경 씨, 석준 씨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번졌어요.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실수했나요? 그날 일로 부담을 드렸다면. 아니에요. 너무 크게 대답해서 석준 씨가 놀랐습니다. 저도 석준 씨 생각이 계속 나요. 그런데 이래도 되는 건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석준 씨가 복도를 둘러보고는 저를 경비실로 이끌었습니다. 미경 씨, 우리가 몇 살이에요? 57, 59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남 눈치를 봅니까? 하지만 저도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내가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하다니.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을 거예요. 석준 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도 그랬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는 항상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남은 인생을 외롭게 보내는 것보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석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우리의 행복이 중요한 나이였어요.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했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네, 그래요. 하지만 이제 혼자는 싫어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에 만나 도시락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어요. 가끔은 손을 잡기도 하고 어깨를 기대기도 했습니다. 마치 20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8월 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결국 제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식은땀이 나더니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미경 씨,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석준 씨였습니다. CCTV로 제가 쓰러지는 걸 보고 뛰어온 거였어요. 정신 차려요. 미경 씨. 희미한 의식 속에서 석준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들고 경비실로 옮기는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옆에는 석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정신이 드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열사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대요. 석준 씨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미리 말렸어야 했는데 이런 날씨에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열사병 초기 증상이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요. 하지만 며칠은 푹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감사해요.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준 씨가 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벌써 많이 나았어요. 하지만 막상 원룸 현관 앞에 서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역시 안 되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처음으로 석준 씨가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초라한 원룸이 부끄러웠지만 석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우세요. 제가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픈 사람을 혼자 둘 수 없죠.
석준 씨는 부엌에서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고 수건에 찬물을 적셔 제 이마에 올려주었어요. 그의 손길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그날 저녁 석준 씨는 밖에 나가서 죽을 사왔어요. 아직 속이 안 좋으실 테니 죽을 드세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미경 씨, 우리 사이에 이런 것까지 따져요? 따뜻한 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건지. 준호가 아플 때는 제가 돌봤지. 정작 제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은 없었거든요. 밤이 되어도 석준 씨는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두고 가기 걱정돼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하지만 이런 좁은 곳에서 소파에서 자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원룸에서 석준 씨와 밤을 보낸다는 게 떨렸지만 동시에 너무나 안심이 됐어요. 한밤중에 열이 올랐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온몸이 떨렸어요. 추워요. 미경 씨, 괜찮으세요? 석준 씨가 제 이마를 만져보고는 놀랐습니다. 열이 많이 나요. 해열제 있어요? 서랍에. 석준 씨가 해열제를 가져다 주고 계속 찬 수건으로 열을 내려주었어요. 병원 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나을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석준 씨가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계속 제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미경 씨, 석준 씨, 저 당신을 원해요. 열에 들떠서인지 평소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석준 씨가 당황했어요. 지금은 미경 씨가 아프잖아요. 아파도 당신이 필요해요.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석준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었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가 죽고 나서 쌓였던 모든 외로움과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경 씨 사랑해요. 석준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게 입을 맞췄어요. 57년 인생에서 이런 키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준호와의 키스는 늘 형식적이었는데 석준 씨의 키스는 달랐어요. 간절함과 그리움, 외로움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저를 걱정하는 석준 씨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래서 더 애틋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천천히 사랑을 나눴어요. 아프면 말해요. 무리하지 마요. 아니에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지난 1년 반의 외로움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미경 씨.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우리는 밤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더 빨리 만났어야 했어요. 저도요. 석준 씨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다면.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석준 씨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일어나셨어요? 죽 끓였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아픈 사람은 잘 먹어야 해요. 어서 일어나서 드세요. 간단한 야채죽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느껴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요리는 잘 못하는데 최고예요. 정말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석준 씨는 매일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이제 많이 나으신 것 같네요. 네, 덕분에요.
석준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앞으로는 혼자 아프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의지할 사람이 생겼구나. 9월이 되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준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어느 날 석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경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별을 고하려는 건 아닐까?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실래요? 예상과 정반대의 말에 놀랐습니다. 네. 각자 혼자 사는 것보다 이제 우리 나이에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요? 하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미경 씨, 우리가 몇 살이에요? 20대도 아니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남 눈치를 봅니까? 석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월세도 부담스러운데 제가 살던 집이 있어요. 아내와 살던 곳이지만 이제는 미경 씨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에 저를 드리겠다는 건 석준 씨에게도 큰 결심이었을 거예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내분 생각나지 않으실까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잖아요. 아내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정말요? 네. 저도 이제 혼자는 싫어요. 석준 씨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 후 저는 석준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짐이라 금방 끝났어요. 석준 씨의 집은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우리 집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집이에요. 곳곳에 아내분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석준 씨가 미리 많이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요. 바꾸고 싶은 것도 있으면. 아니에요. 이대로도 충분해요. 함께 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첫날 밤이 가장 어색했습니다. 한 방을 쓸지, 각자 방을 쓸지 둘 다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미경 씨가 편한 대로. 같이 있어요. 이제 혼자는 싫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석준 씨는 야간 경비를, 저는 새벽 청소를 했지만 이제는 같은 집에서 출퇴근하니 더욱 든든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네, 석준 씨도 무리하지 마세요. 평범한 인사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 뭐 먹을까요? 석준 씨가 좋아하는 거로 해요. 저야 미경 씨가 해주는 건 뭐든 좋아요. 장을 보면서도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오늘 청소하다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도 오늘 주민 한 분이 소소한 일상 이야기지만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때로는 준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그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다가 그가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석준 씨는 항상 제 마음을 먼저 알아차렸어요. 네, 가끔은 그리워요. 당연하죠. 3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저도 가끔 아내 생각이 나요. 우리는 서로의 그리움을 이해하고 인정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느 날 저녁
석준 씨가 와인을 한 병 사왔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어머, 그런 것까지 세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제게는 특별한 날인걸요. 석준 씨는 낭만적인 사람이었어요. 기념일을 챙기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죠. 준호와는 정반대였지만 그래서 더 새로웠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정전이 났던 그 밤, 제가 아팠을 때의 일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미경 씨가 쓰러졌을 때, 저도 눈 떴을 때 석준 씨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안심됐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아프지 마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석준 씨도요.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와인에 취해 조금 어지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해요, 미경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 확실히 느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미경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불편한 시선도 받았어요. 저 집 강 씨 아저씨 벌써 새 여자 들였대. 저 여자도 그래. 남편 죽자마자.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남의 눈치를 보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잘 됐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의지하면서 사는 게 훨씬 좋죠. 맞아요. 나이 들수록 동반자가 필요한 법이에요. 같이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들은 제가 행복해 보인다며 좋아해 주셨고 석준 씨의 동료 경비원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석준 씨의 딸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빠 누구예요? 그 여자? 화상통화로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은 사람이야. 아빠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 엄마 죽은 지 겨우 3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석준 씨는 차분하게 설득했어요. 아빠도 사람이야. 엄마도 아빠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딸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화상통화로 인사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박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했지만 첫 만남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석준 씨와 함께 산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석준 씨가 끓여주는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잘 잤어요? 네, 석준 씨 덕분에 꿀잠 잤어요. 아침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나누고 각자 일을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가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갑니다. 석준 씨가 아내와 자주 갔다는 바다에도 함께 갔어요. 여기가 아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는 미경 씨와의 추억도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준호와 석준 씨의 아내를 위해 함께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립니다. 여보,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보, 나도 이제 외롭지 않아. 고마운 사람이 생겼어. 축복해줘. 이제는 준호도 석준 씨의 아내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고 믿어요. 최근에는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요. 상추가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가 키운 거라니.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껏 가꿉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심어요. 감자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래요.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 이렇게 설렐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건강검진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최고예요. 정기적으로 검진받아요. 그래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죠. 다행히 둘 다 큰 이상은 없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꾸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걸어요. 식단도 신경 써야 해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비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나이 들어서 연애질이나 한다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외로움을 견디며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요. 긴긴 밤의 외로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막막함, 혼자 밥 먹는 서글픔. 그런 것들을 견디는 게 과연 미덕일까요? 우리 사회는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사별 후의 새로운 만남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왜 그래야 할까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동반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나빠지고 외로움은 커지고 남은 시간은 줄어드는데 혼자 견디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석준 씨를 만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매일이 기대되고 살아있다는 걸 실감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것,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석준 씨는 경비실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라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 먹어요. 그래요. 오늘은 석준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평범한 대화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함께라서 특별해요. 가끔 새벽 하늘을 보면 준호 생각이 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며 새로운 사랑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준호야, 나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그곳에서 편안하지? 가끔은 우리를 지켜봐줘. 혹시 저처럼 중년에 혼자 되어 외로움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외롭게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는 게 훨씬 가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만남이 제 경우처럼 아름답게 이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외로움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석준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아요. 누군가는 비난할지 모르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요. 미경 씨, 우리 결혼해요. 석준 씨가 어느 날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부부로 살고 싶으면 그게 부부죠. 맞아요. 법적인 부부는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진정한 부부였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7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 새벽 4시의 운명적인 만남.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